네, 날선 토크 3시에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대우조선해양 사장 인사를 두고 청와대와 인수위가 또 한 번 격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알박기다, 모렴치다, 인수위의 거친 말에 청와대에서는 혹시 눈독 들이던 건 아니냐, 사실 무근이다 라는 답변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가 진실인지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밝히진 않았지만 사실상 거의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패널은 더불어민주당의 안호영 의원, 국민의힘 소속 김경진 전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네, 뉴스 설계는 어떤 뉴스를 썰어볼 건가요? 네, 대우조선해양 논란의 핵심이 이거인 거죠.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의 대학의 동창이다. 이 부분인데 예. 이게 정확하게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 인터뷰는 네, 오늘 만우절입니다. 만우절 맞이해서 나쁜 거짓말, 사기, 예방법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요? 네, 거짓말 아니에요. 예, 네. 알겠습니다.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3시에 만납시다. 3시엔 놓아줘. 평일 오후 3시엔 썰전 라이브. 예, 날선 토크 3시에 썰전 라이브. 오늘 패널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국민의힘 소속의 김경진 전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주제는 대우조선해양 인사 얘기인데요. 산업은행이 대주주로 있죠. 먼저 주제 보겠습니다. 주제는 알박기냐 눈독이냐라고 했는데요. 이 사장 선임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인수위 간의 신경전이 거세지는 모양인데 오늘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라디오에서 직접 이건 좀 도가 넘어간다라고 얘기했고요. 하지만 인수위에서는 계속해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비판이 나왔는데요. 박수현 수석의 얘기와 김기현 원내대표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브리핑 내용의 근거는 의심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 인사 비상식 올염치입니다. 어떻게 의심을 가지고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필 문재인 대통령 동생이 동기를 하필 친정권 인사가 회장으로 있는 산업은행이 영향력을 행사해 하필 사장에 앉혔다니 아무리 막가자는 입장이라고는 하지만 괴산 국민 눈치는 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대우조선해양은 원래 이제 예전에는 대우그룹의 계열사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지분의 55.7%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이제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인사권을 또 행사할 수도 있는 그런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하나은행 등 KB 하나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들과 소액주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에 그런데 이동걸 회장이 과거에 친문 인사였다라는 점을 들어서 예전에 이제 2020년이죠. 재작년에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자서전 발간 축하연에서 이해찬 대표의 말씀 우리가 20년 해야 한다 이런 말을 이제 같이 건배사를 하기도 해서 당시도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이것과 연관시켜서 그래서 혹시 알박기를 한 건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알박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얘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당연히 알박기가 아니죠. 그 알박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저는 뭐 전혀 그 근거가 없는 얘기다. 적어도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할 텐데 지금 예를 들어서 실제로 관여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전혀 내놓고 있질 않아요. 예. 그럴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전혀 맞지가 않죠.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산업은행에서 관여한 게 아니고 대우조선해양에 있는 경영정상화 관리위원회가 2월 말에 어떤 내부 추천을 했고 그게 3월 9일 대선 전에 주총에다가 이제 공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그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그대로 이제 그 선임이 된 건데 그걸 이제 대선 뒤에 지금의 상황에서 마치 정권이 바뀌니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그 선임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주장을 하면서 알박기라고 그러는데 그 근거가 없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원래 그러니까 박두선 신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2월 24일에 당시 대주주 관리위원회라고 하는데 에서 이제 내정을 했었고 후보가 8명이었는데 내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8일 대선 하루 전이죠.
이때 이제 이사회 의결을 하고 하루 뒤에 대선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28일 주총서 확정이 됐는데 이미 대선 한참 전에 내정을 했는데 질 줄 알고 내정했겠냐. 그렇죠. 알박기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근데 뭐 저는 인수위 대변인의 대변인 정도 되는 아, 격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 김은혜 대변인의 대변인이라. 뭐 그쯤 되는 거죠 뭐. 더 높은 거 아니에요? 김경진 의원님이? 아이 무슨 말씀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저기 국회의원 이런 겸손하신 분이. 정치권에서는 현역 의원이 최고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어쨌든 저희는 이제 알박기라고 보는 게 첫째는 대선 직후에 이게 금융위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예. 이제 산업은행도 어쨌든 금융기관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산업은행은 국책 자금을 이게 정부의 여러 가지 이제 지원받은 이 사적 기업들, 주식회사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국책 금융기관인데 금융위에서 산업은행을 포함한 여러 이제 이 국책 기관들에게 국책 금융기관들의 공문을 보냈고 자, 새로운 이 정치 권력이 탄생을 했으니 이제 인사 좀 스톱해라. 당분간은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는 스톱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공문이 갔는데도 굳이 지금 이 인사가 강행됐다는 게 하나가 있고 아까 자료 화면에도 나왔듯이 지금 현재의 산업은행장이 지금 이동걸 산업은행장이잖아요, 보면. 예. 근데 이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김대중 정부,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이 두 대통령 정부에서 각각의 역할을 하다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산업은행장으로 임명이 됐었고 이 연임제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특히 이동걸 산업은행장 같은 경우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이해찬 대표 관련된 행사에 나가서 이해찬 대표가 우리가 민주당이 20년 집권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가자 우리의 20년을 위해서 이렇게 건배사를 했던 걸로 인해서 많은 언론의 비판을 받았던 그런 어떤 경력이 있는 분이 지금 이동걸 산업은행장이고 이분이 지금 새로 이 대우조선해양의 사장으로 임명하신 박두선이라고 하는 분은 문재인 대통령 동생의 대학 동기분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그건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지금 박두선 씨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4년 동안에 4단계의 고속 승진을 내부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상무에서 전무, 부사장, 뭐 지금 요번에 이제 사장 선임까지 예정된 것까지 해서 4단계의 고속 승진을 4년 동안 해서 이분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특혜를 입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상황인데 예.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이런 어떤 상황적 맥락 때문에 알박기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는 거고. 지금 안호영 의원님이 계속 옆에서 뭘 적으시는데 네. 하나씩 얘기를 해주세요. 하나씩 반박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좀 반박을 하시죠, 뭐. 예, 여러 개 말씀을 주셔서 네. 하나씩 좀 따져보겠습니다. 네, 네. 우선 먼저 우리가 우리 금융위에서 이제 국책기관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제 인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임기 말에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이 말을 하기 전에 하나 좀 전제로 봐야 될 부분이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영정상화 관리위원회에서 대통령 선거 전에 그러니까 2월 24일에 말하자면 내부적으로 추천 절차를 마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 하루 전인 3월 8일 날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는 거니까 사실은 대통령 선거의 결과와 관계없이 이런 내부의 인선 절차들이 쭉 거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역으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만약에 이 절차를 뒤집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게 정상적인 인사 절차를 가로막는 오히려 더 문제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인가요? 그분이 건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논란이 된 그런 건배사를 했는데 그분의 이제 해명을 좀 들어보면 이해찬 전 당대표께서 이제 정치를 떠나는 마당에 관련된 자서전을 내놓고 이제 고별을 하는 마당에 덕담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좀 하고 있어서 너무 그 부분을 의미를 과대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실제 절차상으로는 또 산업은행이 거기에 관여했다는 그런 또 근거가 또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막연히 추측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과도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박두선 이번에 신임 대표로 추천되신 분이 문재인 대통령 동생분의 대학 동창이라는 건데 만약에 그걸 가지고 하면 정말 그거는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동창이라면 또 혹시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동생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동생의 대학 동창이라는 건데 만약에 이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대통령 친척의 사돈의 팔촌의 대학 말하자면 동창까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이거는 우리 상식이 안 맞고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 당선되시면 그 사돈의 팔촌까지 대학 친구까지 다 타져가지고 이게 인사가 공정하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그건 뭐 말이 국내 아닐 것 같아요. 뭐 100대 기업, 뭐 300대 기업의 주요 임원, 뭐 등기 임원 자리에는 서울대 법대 출신이 꽤 많을 수 있죠. 예.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오늘 지금 저기 오기 전에 이제 기사를 저도 유심히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 하나 언론사의 기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대우조선해양의 현장에 직접 한번 방문을 했었대요. 그래서 이 업무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뭐 배도 승선하고 이랬는데 현장에서 안내를 했던 분이 이 박두선 그때 당시에 상무였다는 거예요. 예. 근데 보통은 이제 대통령께서 오시면 사실은 현장 안내를 한다든지 의전을 하는 게 사장이 하는데 상무급 인사가 안내를 하고 의전을 이게 이 주도를 하는 걸 보고 대우조선해양 내에서도 다들 의아해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급이 낮은 상무가 이게 대통령께서 오시는데 이거를 할 수가 있지라고 하는 그런 내부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보면 이분이 박수선 씨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에 거의 4번의 초고속 승진을 한 것을 보면 이분이 대통령의 동생이라고 하는 이 인적 관계 네트워크로 인해서 초고속 승진을 한 것이고 결국 마지막 순간에 사장으로 지명된 것도 여기에 맞춤형으로 인사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문제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그 의심을 하기로 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것이 그런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심은 의심으로 끝내야지 네. 의심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확정적인 것처럼 알박기다. 이게 논리비약을 해서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박두선 그 신임 대표의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86년도에 입사를 해서 30년 이상 거기에 근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문적인 역량이 있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또 그 저도 내부 사정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또 의존도 하고 설명도 했으리라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대우조선해양의 사정이 그 전임 대표이사가 임기가 끝났고 그래서 새로운 대표이사를 좀 새로 뽑아야 되고 그리고 또 요즘 그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조선업에 좀 불확실한 그런 요소들도 있고 해서 빠르게 말하자면 경영진을 유능한 경영진을 뽑아서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은 내부에서 가장 베테랑을 한 거니까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제가 보기에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꼭 과연 내부 베테랑일까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인위적으로 베테랑처럼 만든 분은 아닐까 이제 그런 이제 문제제기가 있는 것 지금 같고요. 뭐 댓글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사장이 브리핑을 하고 보통 의전을 하는데 네, 네. 당시 상무인 박두선 당시 상무가 네. 브리핑했다는 부분에서 보통 그런 경우에는 사장은 대통령 옆에 있고 임원 주요 임원이 이제 브리핑을 하는 경우가 있다. 네, 현안 네.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경우를 또 얘기를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 상황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 이제 요 어느 신문인지 어느 기자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뭐 금방 검색해 보면 예. 나오겠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상무가 주도적으로 브리핑을 하고 안내를 했던 거, 요 상황 자체가 과거에 비추어 보서는 대단히 이례적인 내부 사정이었다. 대우조선해양의 예, 경우에 예, 그렇다는 그렇죠.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했단 말씀이죠. 하나의 언론사에서 하나의 보도를- 언론사에서.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초고속 승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도 나왔던 내용이 그 전에 있었던 남상태 사장이랄지 그 이후에 정성립 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상무를 단 후 대표이사까지 뭐 4년 정도의 4년여에 그러니까 박두선 신임 대표이사보다 짧은 기간에 사장을 달았다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비슷한 경우들 아닐까요? 구조적으로. 예, 남상태 사장은 이제 당시 네. 산업은행에 사는 과정에서 이제 매각 문제 때문에 네. 세무였던 네. CFO가 사장이 된 경우였습니다. 네, 네. 어쨌든 지금도 근데 사실은 요번에 요게 지금 한 2년 전인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현대조선하고 합병하려고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이제 유럽연합이라든지 그렇죠. 몇 군데서 이게 승인을 안 해주면서 합병이 무산이 됐는데 현재도 이게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국가의 예산이 한 5조 가량이 지금 투입돼 있는 기업들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구조 조정을 하고 현재 매년 적자가 아마 조 단위로 적자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탈출하는 게 문제인데 결국은 기업에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큰 틀에서 보면 구조 조정을 하고 국가에서 회수한 공적 자금을 지금
이렇게 뽑아내는 게 가장 관건이잖아요, 보면. 근데 이게 물러나는 문재인 정부와 매우 가까운 또는 문재인 정부에서 주도한 산업은행장이 지금 이 인사를 하고 가는 게 맞는지 이제 그런 본질적인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여기에는 국가의 그 돈이 많이 투자돼 있기 때문에 빨리 경영 정상화를 하고 또 이제 매각을 해서 이제 회수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가장 급선무죠. 그러려면 결국은 가장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거기를 대표이사를 맡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판단을 누가 그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그 내부에 있는 경영정상화 관리위원회에서 어떤 산업은행이라든지 혹은 뭐 또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근거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이런 절차를 거쳐서 가장 오랫동안 그 근무를 하면서 그 방면에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누가 봐도 전문가로 물론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어쨌든 그러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좀 선정을 한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그 잘했다고 해야 된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절차 자체가 대통령 선거 이후에 뭐 진행됐다고 그러면 조금 또 그럴 수도 있지만 대통령 선거 전에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대체적인 중요한 건 거의 다 결정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말하자면 잘못됐다 얘기를 하는 것은 근거 없이 지금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대우조선해양의 그런 수많은 임직원들을 저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모욕하는 거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쨌든 그 인적 관계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제3자가 보기에는 이게 의심의 여지가 많은 인사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사실은 주식회사거든요. 이건 정확히 공기업은 아니죠. 예, 근데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주주인 산업은행이 사실은 하시라도 해임 절차를 밟으려면 밟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일반 공기업 사장이나 뭐 이사장의 무슨 임기가 있는 부분하고 또 다른 부분이니까. 어차피 이제 과반이 넘는 대주주가 산업은행이기 때문에 산업은행, 예, 이사회 의견이나 이런 부분이 쉽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이 일을 잘하고 정말로 성과를 내고 또 구조조정에 필요한 역할과 판단을 제대로 한다면 계속해서 하시면 되죠. 혹시 그런 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사실 저도 잘 모르는 분인데 박두선 심 대표 네. 잘 모르는 분인데 이분이 능력이 없다라는 정황이 있습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이제 뭐 저도 그러니까 능력 없는 사람 꽂았다. 이 부분은 뭐 사실은 인수위 내부에서도 모른다는 거죠. 이제 다만 이제 동창이다. 아니 인수위 내부에서 어떤 자료를 뭐 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분에 대해서 그러면 모든 히스토리를 다 가지고 이제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근데 최소한 지금까지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로 초고속 승진을 거듭한 분이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동생과 대학 동기다라고 하는 인적 관계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어쨌든 요번에 김대중 그다음에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임명이 됐던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계속 이 주도로 임명된 사람이다. 요 세 가지 정황은 분명히 있는 거죠. 뭐 정리를 해서 저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쨌든 그 이동걸 그 산업은행 회장이나 혹은 청와대가 이제 개입했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어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런 근거는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분이 이렇게 승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입사해서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활동한 근무를 했고 또 조선소 소장도 하면서 이게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충분히 저는 검증이 됐고 또 할 만하다고 이제 평가가 됐기 때문에 이런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서 추천이 됐을 거라는 점이고요. 세 번째는 아까 이제 그 대통령의 동생의 대학 동창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말하자면 확대시켜서 하면은 그렇게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뭐 안 걸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자면 이 절차 자체는 대통령 그 선거 이후에 된 게 아니라 주요한 절차는 이미 그 이전에 다 확정이 돼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를 해볼 때 그건 이제 그 인수위에서 얘기하는 거는 근거 없는 주장이고 오히려 이게 물러나는 정부와 잘 협력해서 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정치적 주장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사실 있어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이제 이른바 논두렁식의 재탕이냐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대통령의 동생의 동창이 나오면서 알박기다. 그것도 이제 사실상 정확히 따지면 공기업이 아닌 민간 기업에 나오는 게 두고 일단 흠집내기냐 그런 부분들 지금까지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은 편이니까
역대 대통령에 비해서 임기만에 높은 편이니까 사실상 흠집내기 아니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거는 뭐 윤호중 비대위원장 본인 생각이신 것 같고요. 아니 그 김정숙 여사 옷값 부분도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사실관계가 정확한지 그 모 언론 보도의 사실관계가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이게 700 몇십만 원 또 200 몇십만 원을 가서 현금 봉투로 쭉 지급했다. 만약에 현금 지급했다는 그 기사가 사실이라면 거기는 청와대에서 나왔는데요. 박수현 수석의 얘기로 알고 있는데 그 디자이너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제가 정확히 박수현 수석이 얘기한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근데 디자이너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현금으로 드렸다라고 얘기를 글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쁜들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은 예우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드릴 수는 있어요. 네. 드릴 수는 있지만 통상의 경우에는 어쨌든 이게 신용카드라든지 또는 뭐 송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의 거래 패턴에 부합하는 것이지 그거를 현금으로 그것도 지금 그 기사가 보면 각각 다른 두 번의 경우의 수 아니겠습니까? 예. 보면 그걸 매번 현금으로 가서 지급을 한다? 이거는 통상의 상식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 현금이 그러면 무슨 사비가 아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사실은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지만 누가 봐도 국민들 입장에서 보통의 평균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 입장에서 보면 현금으로 700 몇십만 원, 현금으로 200 몇십만 원, 고개가 갸우뚱해진 것은 사실이라는 부분이 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희 이제 작가가 확인을 해줬는데요. 명인과 디자이너 같은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과 카드 지급 방식이 왜 문제가 되느냐. 전액 사비고 특활비는 아니다라고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오늘 얘기한 내용입니다. 라디오에서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 제가 그 부분 한 말씀만 좀 드리자면요. 저는 참 이런 점이 안타까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와대나 이제 대통령께서 어떤 예를 들면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을 좀 밝히면 팩트를 좀 확인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김정숙 여사의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이제 사비였다. 또 이렇게 나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 그거를 확인하고 그리고는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대우조선해양의 인사 문제에 관련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관련이 없다 얘기를 했으면 그거를 좀 말하자면 확인을 하고 근거가 없으면 근거 없는 얘기를 했으면 근거 없는 얘기 했으니까 좀 사과도 좀 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정치 문화를 한 단계 좀 더 높이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대우조선 해양 문제도 아까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인적 네트워크에 의한 특정인 사장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라고 추론할 수 있는 정황적인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면 아까 그건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근데 이 추론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의혹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고 옷값도 마찬가지예요. 예우하는 차원에서 현금으로 드릴 수도 있지만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몇백을 그냥 계속해서 간다. 이거는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대목이에요. 물론 그게 사실은 대통령 영부인께서도 통장에서 현금 찾아가지고 일부러 봉투 준비해서 갈 수도 있죠. 예. 하지만 어쨌든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것만은 사실이라는 대부분 대목이 현금을 저 같은 경우는 현금을 쓸 때는 신용카드를 쓸 때는 현금 유동성 문제 때문에 일단 신용카드를 쓸 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소득공제. 주로는 신용카드를 쓰죠. 소득공제가 있는데, 아니요, 그 부분이 이제 현금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면 현금으로 700 몇십만 원 그거 저 통장에서 뽑기도 귀찮아요, 사실은. 140장에 5만 원짜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도 내부적인 관행이나 이런 게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명인이나 또 디자이너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했다고 했을 때는 또 그럴 만한 부분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이제 보통 개인도 아니고 이제 대통령이나 혹은 대통령께서 혹은 청와대에서 공적인 입장에서 어떤 입장을 밝히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확인하고 만약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도 해줘야 되는데 확인도 하고 계속 의혹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말하자면 서로 간의 여러 가지 신뢰들을 우리 국민들 간의 신뢰들을 깨뜨리고 갈등을 심화시키는 거니까 그런 이제 우리가 정치 문화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계속 두 분이 다른 주장이지만 다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민주당 얘기가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서울 가는 송영길로 잡았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늘 뭐 명시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셈인데요. 어제 의총 후에 민주당 의총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한 얘기도 좀 있습니다. 관련 얘기를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장이 거론된 시는 이낙연 전 총리님이나 임종석 전 의원님이나 박주민 의원님, 박영선 의원님 좋은 분들을 그분들 경쟁력이 있다면 굳이 내가 거론될 필요가 없는 거죠. 일각에서 저한테 강력히 요청을 많이 하니까 또 일부 의원들, 청년 당원들, 또 우리 정성 의원까지 막 찾아와서 그런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상 뭐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의지를 좀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시장에 출마하려면 주소지가 60일 전엔 서울로 돼 있어야 돼서 내일 공휴일인 점을 감안하면 오늘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송영길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예, 서울 시민이 됐습니다.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서울시로. 주소를 서울 송파구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갑자기 서울시가 좋아서 온 것도 아니고 예, 서울시장 출마하겠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죠? 네, 저는 뭐 그런 의지가 있다고 보고요. 또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야 된다. 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출마를 해야 된다. 네. 예,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저희 당이 패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참 상당히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만은 또 곧이어 지금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지방선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지방선거를 또 잘 치러내서 우리 국민들 물론 우리 지방 국민들의 또 삶도 어떻게 보면 잘 보살펴야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잘해서 국민의 또 신뢰를 얻어서 다음 총선도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그게 다음에 또 정권을 찾아올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지방선거 승리가 대단히 좀 중요하고 그런데 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당에서 가용할 수 있는 정말 총 어떤 자원을 동원해서라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좋은 대안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거 주민등록법 위반 아닌가요? 옛날에 총리 예. 장관 인사청문회 할 때 주민등록 허위로 옮겨놓으면 그 주민등록법 위반 아니냐고 옛날 총리 장관들한테 문장 따졌던 기억들이 나는데 그 오늘 옮긴 주소지에 예. 지금 송영길 전 대표님 뭐 살림살이 세간살이라도 옮겨놨나요? 자기 옷가지라도 몇 개 옮겨놨나? 거기서 까지는 옮겨놓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몰라요. 제 느낌에는 예. 이게 이 출마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어거지로 지금 주민등록으로 옮겨놨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옷까지는커녕 본인 평소 살림살이 하던 냄비 하나 안 옮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제가 얼핏 들어오기 전에 기사를 하나 봤더니 저 옮긴 주소지가 아들네가 살고 있는 주소지로 옮긴다 뭐 이런 취지의 기사를 예. 봤거든요. 그럼 아들네 집에 자기 본인의 생활 근거지가 없이 그냥 주소만 옮겼다? 저거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일단 매우 높고요. 그런 법 위반을 떠나서 정치적으로 볼 때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송영길 대표 본인이 이번 대선 때 우리 586들 다 용퇴하자. 예. 용퇴합시다. 본인이 주창했던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대부분 썰렁하고 아무도 응답을 안 했는데 그때 어느 의원인가 누가 한 분 우상호 의원이 우상호 의원 정도 한 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예, 뭐 그랬던 것 같고 어쨌든 근데 최소한 본인이 586들 용퇴합시다라고 주창을 하셨던 분 아니에요. 당시 당대표 신분에서. 그리고 대선 끝나고 나서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저 사퇴하겠습니다. 예. 대표직에서 은퇴는 아니고요. 예, 사퇴입니다. 예. 은퇴랑 사퇴는 천지 차이니까. 그렇네요. 예. 은퇴시키고 싶은 제 마음이 송 뭔가 보죠. 대표님이 이거 들으면 강력하게 항의를 할 수가 예. 있습니다. 그러게요. 아니 어쨌든 사퇴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퇴하신 분이 그러면 저게 그 옛날 말로 호적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다시 그러면 서울시장 출마합니까? 코미디 아닙니까 이거? 저는 뭐 좀 말씀 좀 과하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주민등록법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의 지금 아마 그 집으로 옮겼다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뭐 거주를 한다든지 하는 주민등록법 위반의 소지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뭐 거기 살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실제로 이제 그 송영길 당 대표께서 그 정치 교체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죠. 그러면서 우리 대표께서는 다음 총선에 이제 출마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
대선에 이제 정말 몰두해서 그 대선 승리를 위해서 이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이제 대선 패배 이후에 그에 대한 당대표로서의 책임을 지고 또 사퇴하신 것도 맞죠. 나름대로 그 책임을 지는 모습을 저는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당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부로서 책임을 지는 하나의 형태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우리 당이 여러 가지 우리 상황으로 봤을 때 이번 지방선거가 대단히 중요한 이런 지방선거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지방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선거이기 때문에 당의 여러 요청에 의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서울시장 후보로서도 저는 뭐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일단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의 안호영 의원님이 이제 찬성이지만 적극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송 전 대표가 출마하는 건 반대다라는 의원들이 좀 있습니다. 어제 이제 의총 뒤에 민주당 의원 약 20명 정도가 모여서 그 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송 전 대표가 나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예. 그리고 뭐 다른 이낙연 전 대표나 추미애 전 장관, 박용진 의원 등 다른 사람들이 나가는 게 좋겠다. 다른 내 인사들이 없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문제는 약간 좀 그 취지가 와전된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제가 직접 그 모임에 참여했던 남인순 의원님과도 한번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좀 들어봤는데요. 이제 그 취지는 예를 들면 송영길 대표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취지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제 송영길 대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전에 이제 우리 서울시장 후보로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또 후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후보들도 같이 이제 말하자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돼야 된다. 물론 당연히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도 고려가 돼야 된다. 중요한 건 이번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 우리 당이 승리할 수 있는, 누가 승리할 수 있고 누가 승리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경쟁력을 누가 갖추고 있느냐,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절차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오갔다는 것이지, 네, 송영길 대표가 책임 있으니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취지 얘기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송영길 대표가 만약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다면 두 번의 거짓말을 한 셈이잖아요. 86 용퇴하겠다, 거짓말. 당대표로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 거짓말. 결과적으로 두 번의 거짓말을 한 셈이고, 거기다가 아까 앵커께서 얘기하신 대로 아니 이번에 가령 얼마 전에 끝난 대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사실은 민주당 후보로 나왔다. 저희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정말 세게 붙었을 상대였을 거예요, 보면. 아니 결과적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랑도 세게 붙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니 물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기간 내내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가 압도를 했었죠. 근데 어쨌든 당내에서 경륜이나 능력, 어떻게 보면 경험을 가지고 본다면 이낙연, 정세균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새로운 신선한 패기, 새로운 서울, 또 젊은 주자를 따진다면 아까 말씀하신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후보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부산에 있는 원외인 김혜영 전 의원 같은 경우 좋은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발굴하거나 또는 경륜에 따라서 이런 분들을 이게 추대를 할 생각을 해야지.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재명 고문께서 사실은 이 지방선거 기간 중간에 본인의 어떤 그림력, 당에 대한 장악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신과 굉장히 가까운 송영길 전 대표로 하여금 나가도록 실질적으로 이게 뒤에서 그냥 이렇게 한 거 아니냐, 당을 이렇게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냐. 친이재명계로 당의 주도권, 당을 장악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옆집을 보고 얘기하시는 거지만. 뭐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그 집에 살고 계신 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상관할 바는 아닌데. 다른 집에 살면서 우리 집 사정도 잘 모르면서 네. 그렇게 좀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옛날에는 좀 더 가까운 옆집에 계셨는데. 그렇죠. 요즘엔 좀 먼 집으로 이사 가셔가지고. 우선은 이제 뭐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시각에 따라 다르다고 봐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사실은 사실대로 짚어야 되니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송영길 우리 당 대표께서 말씀을 어기거나 거짓말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뭐 용퇴 관련된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정치를 포기한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당에서 또 국가에 필요한 일들은 저는 하겠다는 저는 그런 뜻으로 좀 해석을 했어요. 다만 이제 사실 그때 말씀하실 때 뭐 송영길 대표가 이제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을 땐 다음은 대권을 노리는구나. 오히려 그런 말하자면 있었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게 그거를- 용태군요. 그게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선만 그게 어쨌든, 용태군요. 어쨌든 말씀은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네, 그건 아니다 네. 이 말이에요. 하여튼 민주당의 두 용태 번째. 개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총선에 네. 불출마한다는 뜻이었고요. 두 번째는 대선 이후에 이제 당 대표에서 이제 사퇴를 했죠. 일종의 책임을 지는 형태로 사퇴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필요하다면 당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는 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책임의 한 형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책임을 무조건 말하자면 책임을 지는 거에 대해서 반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페이스북에도 있는 말입니다만은 저희 당에는 송영길 우리 전 당 대표님을 포함해서 좋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님 또 박용진 또 박용진 또 의원님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또 더 많은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런 분들을 뭐 배제하고 이런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지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당내 어떤 검토가 있을 거고 또 어떤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아마 서울시장 후보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걸로 제가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마지막에 하나만 더. 그 이재명 후보가 어떤 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혹은 뭐 장악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은 지금 그런 부분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니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그건 정확한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일단 먼저 이제 반박을 하나 드리면 아니 경북 은혜사에 계셨던가요? 은혜사에 계시는 송영길 전 대표를 찾아가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이게 권고를 했다고 하는 분이 지금 정성우 의원님하고 지금 김남국 의원님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두 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지금 이재명 고문의 핵심 측근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분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재명 고문이 당을 본인의 당으로 지금 재편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반박이 하나 있고 제가 사실 아까 이제 지금 보시는 사전이 이제 경북의 영천 은혜사의 네. 송영길 대표 며칠 전에 정성우 의원과 김남국 의원 이른바 이제 이재명 고문의 7인의 멤버로 네. 불렸었고 측근으로 불렸었는데요. 저렇게 사진을 찍어서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들은 나왔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하나만 이제 여쭤보려고 했던 게 뭐냐면 가령 뭐 박용진 의원을 포함해서 누군가가 가령 민주당 당내에서 나도 지금 서울시장 출마를 하고 싶다고 하는 의사를 피력했을 때 그러면 이게 경선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송영길 이게 전략 공천으로 가는 겁니까?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그 부분은 제가 그쪽에 그 담당자가 아니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정해진 거 저는 없다고 봐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 송영길 대표께서 그 페이스북에 올린 걸 보면 추대나 전략 공천은 본인 머릿속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 저는 근데 그 문제에 관해서는 당이 정해놓은 어떤 그 일정한 그 공천 룰이라든가 이런 걸 따라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정성호 의원님이랑 김남국 의원님께서 그 은혜사를 방문을 했었는데 아마 그때 그 김남국 의원께서 아마 언론 인터뷰를 한 건가요? 언뜻 보니까 그거는 이제 이재명 후보와 직접 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 본인이 가서 이제 이런 당의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어려운 점이 있으니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예. 앞서 말씀하신 왜냐면 송영길 대표가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물론 이제 그건 네. 김경진 의원님이 하셔야 되는 네, 거지만 네. 말씀하신 데서 용태에 대해서 제가 워딩을 다시 한번 저희 작가분들이 확인을 했거든요. 1월 25일 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언한 건데요. 자기 지역구라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도전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양보하고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 다음 총선 출마 않겠다. 그래서 당시 용태는 이제 총선 출마 않겠다. 요게 이제 방점이 찍혀 그러니까 있습니다. 저희처럼 이제 정계 은퇴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예. 이 워딩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그냥 겉으로 그냥 이렇게 쓱 보고 나서 스스로 자가 발전을 한 생각이 있군요. 뭐 희망의 틀로 해석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앵커께서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 은퇴지 뭐 대권 도전이나 서울시장 도전은 그때 당시에 열려 있는 의미에서 용태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 것이 정확했던 예, 거군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이제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미 어쨌든 몇 번 했으니 민주당 의원님들의 용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밑줄 쳐 가면서 형광펜으로 색깔 글자 하나까지 곱씹어 가면서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게 왜냐하면 네. 총선 불출마 기자회견으로 돼 있어서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 기억으로 네, 네. 다음에 대권 나가시려고 이제 그 총선은 필요 없다 이거구나. 이래서 제가 생각했던 기억이 있어서 하여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때 언론사들 중에 그럼 제목 잘못 단 언론사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예. 네. 제 요 얘기도 잠깐 해볼게요. 경기도가 이제 핫플레이스 뜨거운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경기도가 승부수다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 사람의 신경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유 후보는 제가 알기로 그 연고가 1도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마 경기도에서 세금 1원도 안 내보셨을 걸요. 한국 축구가 4강에 올라갈 때 히딩크 감독이 무슨 대한민국 뭐 국적을 가져서 연고가 있어가지고 한국 축구를 4강으로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경기도 지방선거에 이제 관심이 좀 높아졌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관심이 뜨거워졌는데 대선에 나섰던 분들이 나오면서 이거 비호감 대선을 이어가는 거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아 그래요? 예, 비호감 대선의 주 원인은 사실은 이재명,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두 분한테 있었던 거고요. 뭐 김동연이 비호감이라든지 유승민이 비호감이라든지 뭐 그런 얘기는 아니, 없었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도 비호감이었다고 얘기하는 건 지금 그래- 대변인의 대변인을 자처하시는 김경진 의원님께서 뭐 어쨌든- 완벽결에 나온 얘기로 어쨌든 전 네. 당선인께 대해서 충성을 다할 마음의 준비가 항시 하시라도 되어 있습니다. 당선인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과거에 그렇습니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스템에 충성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어쨌든 우리 이제 김동연 후보님도 그렇고 유승민 후보님도 그렇고 썩 괜찮은 후보다 저평가돼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진영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지사로서 두 분의 대권 주자들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경기도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반겨할 일이 아닌가 싶고요. 실제로 제가 여론조사에 있는 지인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예. 지금 양 진영에서는 숫자를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어쨌든 저 김동연, 유승민 두 분이 꽤나 이렇게 이 지지가 높다고 하는 그런 얘기 전언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두 분이 벌써부터 신경전을 하고 있는 것은 신경전을 할 만한 이유가 있고 또 그게 신경전하는 과정 자체를 통해서 예. 그 인지도랄까 뭐 이런 효과가 오히려 서로 도와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네, 저도 뭐 그렇게 보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지방선거를 전체적으로 앞두면 약간 그 저희 당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에 따라 조금 포인트가 좀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도권 경기도라든가 이제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대선에 보면 상당히 박빙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박빙에서 누가 이제 실질적인 어떤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인지 이런 게 아마 중요한 그 중요한 점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제 호남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가 아주 높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사실은 이제 호남의 어떤 기존의 정치 구조 민주당 중으로 돼 있기는 하지만 뭔가 이제 정치의 어떤 혁신이라든가 이런 정치의 어떤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한 이슈가 이렇게 포인트가 이렇게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기도의 경우에도 이제 워낙 그 박빙으로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정말 이렇게 그 승리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보는데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님이나 또 유승민 뭐 전 대표의 경우에도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 이렇게 상대할 만한 그런 또 역량 있는 분들이죠. 사실 뭐 좀 합리적이시고 두 분 다 뭐 경제를 잘 알고 그런 분들인데 이제 대선에서는 주목을 못 받는다라는 평가들이 있었는데 뭐 경기도 지사에서 붙어서 한다면 그 결과도 좀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 의견 앞서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잠깐 들어보면 유튜브 댓글입니다. 김땡땡님께서는 야당 전투력을 생각한다면 송영길 서울시장 출마는 좋은 카드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반대로 오땡땡님은 586 용퇴하자고 해놓고 서울시장이니 시장이라니 1구2연 하지 말자라는 의견도 줬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 정치권에 눈여겨볼 만한 다른 뉴스들 썰픽 강재영 아나운서가 정리했습니다.
네, 썰픽입니다. 100분 토론 대 무제한 토론. 박경석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대표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100분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는 1대1 무제한 토론은 어떠냐며 사회는 대표적인 진보 성향 인사 김어준 씨로 하자고 맞불을 놨는데요. 무제한이든 1대1이든 토론 성사가 될까요? 2위입니다. 후원회장 박근혜.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후원회장은 이분이 맡기로 했는데요. 그 후원회 회장으로 대통령께서 후원회를 맡아주시기로 하셨고 대통령께서 후원회를 맡으시면서 시민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곧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 변호사 득표율에 박심의 무게도 실릴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보시죠. 얼굴을 잘 몰라서 어제 민주당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과 의원들이 첫 대면식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박 위원장이 인사말을 마치던 이 순간 잠깐만. 얼굴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얼굴 좀 마스크 벗은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진짜입니다. 몰라요 얼굴을. 아, 얼굴을 모르신다고요? 예. 앞에 나가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네. 잠깐만 벗으면 될 것 같은데. 서류원의 표정을 보니 정말 박 위원장 얼굴을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인터넷에 치면 나옵니다. 조금 뜬금없기도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강정 아나운서가 세 가지 눈여겨볼 뉴스들을 정리해 줬는데요. 김경진 의원님 먼저 하나 고르셔서 예. 촌철살인을 해주시면. 저는 좀 부담이 덜한 주제에 얼굴을 몰라서 얼굴을 몰라서. 예. 서른 의원님께 인터넷 검색 방법 좀 가르쳐 드려야겠어요. 예. 검색을 하고 나면 예. 그 언론 기사 이제 섹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블로그나 카페 관련 글 섹션이 예. 있고요. 근데 이미지 섹션이 있습니다. 이미지에 보면 거기 사진들이 쭉 올라오거든요. 관련 사진들. 근데 의외로 검색할 때 이 이미지 섹션을 가지고 보다 보면 생각보다는 생각하지 못했던 유용한 어떤 아이디어나 이 차관점들이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보면. 예. 그래서 서른 의원님 혹시 이 방송 보고 계시면 검색을 하실 때 꼭 이미지 부분을 이렇게 콕 집어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보시라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요거 근데 어제 의총 장소에 계셨었잖아요. 예,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의원들 왜냐면 이게 그냥 정말 얼굴이 궁금해서 그래도 공동 비대위원장인데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래도 젊은 여성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마스크 좀 벗어봐라 얼굴 한번 보자 이런 게 아니었냐라는 걸로 논란도 좀 있거든요. 네, 제가 근데 현장에서 볼 때 분위기는 어땠어요? 현장에 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박지원 비대위 공동 대표께서 마스크를 쓰고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사실 의원들이 전체를 보는 경우는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가 있는 자리니까 한번 이렇게 얼굴도 보고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그래서 서른 의원님께도 전화 한번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뜻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건 다른 특별한 무슨 의미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다. 본인이 중진이니까 이제 본인이 나서서 얼굴 한번 봅시다라는 멘트로 이제 좀 했다는 말씀이군요. 이제 전체 의원들 대표니까 의원들하고 한번 이렇게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한번 얼굴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었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 박경석 전국 장애인 차별연대 대표하고 무제한 토론을 100분 토론을 하자는 거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하자 이렇게 역제안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놀이는 시끄러워야 좋고 저는 정치는 조용한 게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조금 이준석 대표께서 이걸 좀 이렇게 이런 문제를 좀 놀이처럼 생각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장애인들의 이동권 문제는 사회적 약자 또 그 인권의 문제고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현실에는 그런 문제가 다 해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
이런 문제들은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건지 공당의 대표니까 그런 얘기를 주로 좀 해야 되는데 뭐 100분 토론하자니까 그걸 무제한 토론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희화하듯이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일반 시민들과 장애인을 이렇게 좀 갈등을 일으키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지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게 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은 좀 바르지 않다. 이런 예. 말씀 좀 드리고 제가 싶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저희가 박경석 대표를 인터뷰했었거든요. 전장현 대표 박경석 인터뷰하고 그 다음 날 이준석 대표가 이제 뉴스룸에 인터뷰가 있어서 왔을 때 만나 뵙고 좀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럼 뭐 토론할 생각이 있느냐. 저희 쪽은 굳이 얘기를 안 하더니 김어준 씨가 진행하면 토론하겠다라고 이제 무제한 토론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이 아니라 지금 전장현에 네. 지금 안혜영 의원님이 얘기하신 내용.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해서 장애인분들이 답답하셨겠죠.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상당수가 지금 서울시 책임일 수도 있고 서울시 지금 오세훈 시장 전임자는 사실은 박원순 시장이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도 해결이 지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한한 정부나 지자체의 자원을 가지고 배분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배분의 순위랄까 어떤 배분의 의미랄까 여기에 그러니까 최상위에 못 들어갔던 근데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의 입장에서 이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뭐 현실적으로 그런 고민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 이 장애인분들의 말씀은 새겨드려야 되거든요. 예. 이분들이 필요한 건 즉시 최선을 다해서 해드려야 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도저히 할 수 없을 때는 말이라도 잘 듣고 이분들의 아픔을 전달받는 거라도 좀 중요한데 아마 당내에서도 이준석 대표님의 어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꽤 있는 걸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예, 김경진 의원님은 이준석 대표 비판적. 최소한 이 지점에 있어서는 저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런 얘기가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라고 이 대표에게 말을 전했는데 네. 아니라고 본인은 또 네. 그렇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4월 7일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공개된 장소에서 장애인 단체 등과 100분 토론을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듣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시엔 뭐하죠? 라이브. 3시엔 뭐하죠? 썰전 라이브. 이제는 3시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네, 4월이 됐습니다. 4월에도 4시에는 뉴스 썰기입니다. 자, 첫 번째 준비한 재료 바로 보겠습니다. 하필 문재인 대통령 동생의 동기를 하필 친정권 인사가 회장으로 있는 산업은행이 영향력을 행사해 하필 사장에 앉혔다니. 자, 대통령의 동생의 대학의 동창으로 잡아봤어요. 네. 대우조선해양 신임 사장이 대선 전에 이미 선임됐는데 인수위 측에선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알박기 인사다라고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이 상황에 대해서 썰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그제 저녁부터 또 어제 아침 신문부터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요. 자, 특히 우리나라 경제지와 뭐 종합지에서도 서로 이렇게 단독 보도라고 해서 비슷하게 보도를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모두가 다 대통령의 동생과 대학의 동기다. 이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자, 사실상 대통령이 이번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 어떤 기본이 되는 측면이죠. 자, 인수위 측에서도 바로 이 부분을 문제 제기했습니다. 한번 듣고 가시죠. 대우조선해양은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과 대학 동창으로 알려진 박두선 신임 대표를 선출하는 무리수를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논란 이전에 문 대통령에게 동생이 있다는 것도 좀 사실 전 새로웠고요. 동생이 인사 개입이나 인사 로비했다는 보도고 흔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인 문재익 씨 현재 그 해운업체 대형 선박 선장으로 근무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자,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은 그 문둔용 씨 있죠. 문재인 대통령의 뭐 장남같이 이렇게 자녀들에 대한 보도는 뭐 여러 번 많이 나왔지만 친동생에 대한 이야기는 흔치가 않았습니다. 자, 갑자기 임기 말 인사 논란 이슈에서 대통령도 아닌 동생이 그것도 동생과 같은 회사 임직원 또는 고향 친구가 아니라 대학 동문이라는 점에서 지금 의혹 제기가 있는 상황인데 자, 흥미로운 건 그래서 찾아봤더니요. 과거에 비슷한 동생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아까 보도했던 같은 매체였는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 초기입니다. 2017년 6월이죠. 한 달 정도 됐을 때 동생 회사의 상황에 개의치 않는 문 대통령의 직진이라는 기사였습니다.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아주 오래된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폐쇄 정책을 폈는데 동생이 바로 이 화력발전용 석탄을 수입하는 회사의 그 화물 선박을 운전했다, 배를 운전했다 그런 기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기사가 문 대통령의 정책대로면 친동생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직진을 했다 이런 기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업계에 뭐 로비를 받았거나 그런 동생이 하소연했다는 그런 뭐 기사도 있었어요? 그 반대였습니다. 이 기사를 좀 계속 보시면 이렇게 이제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문 대통령도 동생인 재익 씨의 상황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 역시 이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으나 전혀 개의치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참여정부 시절에도 한 해운사가 동생에게 특혜를 주려고 했지만 문 대통령, 당시 이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했죠. 나서서 막았다라고 귀띔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민정수석일 때 한 해운사가 당시 문재인 수석의 동생이 자기네 회사 선박의 선장인 사실을 알고 그래서 본사에 근무하는 임원으로 승진시키려고 했지만 내 동생에게 어떤 특혜도 주지 마라. 그냥 지금 하는 일 그대로 내버려 둬라라고 했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면 같은 매체가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동생이라도 안 봐준다, 인정사정 없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직의 공무 수행을 했는데 자, 이번에는 바로 그 동생에게 그 대통령이 뭔가 특혜를 준 것처럼 보도가 나온 셈이죠. 이번엔 동생도 아니고 동생의 대학 동기에게. 자, 알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대주주가 국책은행 산업은행이고 공적 자금 투입된 만큼 사장 선임 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감시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단지 대통령 친동생이라는 이유로 의혹 제기를 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일각에서는 이번 의혹 제기가 좀 설득력을 얻으려면은 첫 번째, 이 대통령의 동생이 이번 신임 그 박두선 사장과 실제로 동기가 아니라 정말 아는 사이, 어느 정도 아는 사이인지냐, 그 다음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냐 이 부분인데 자, 현재로서는 둘이 어느 정도 아는 사이인지 그리고 또 실제로 이 동생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아직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 대통령의 동생의 같은 대학의 동기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문제 제기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설득력 측면에서 한번 따져봐야 된다. 이제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노무현 정부 당시 이제 청와대 행정관 비리 의혹 기사가 있었어요. 과연 이런 부분들이 좀 비슷하게 다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자, 아실 분도 아시겠지만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권양숙 여사와 한 동네 출신의 먼 친척인 권기재 전 청와대 행정관 비리 의혹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 기사 본문을 좀 보시면 진전면 동양의 20촌 관계, 그러니까 20촌의 관계다. 그래서 마치 이제 권양숙 여사와 연관된 친인척 비리 느낌이 나왔지만 하지만 20촌은 먼 친척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남남인 거죠. 강지영 앵커와 저와 같은 완전하게 남남, 깨끗한 남남 이런 관계라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20촌을 굳이 친족 관계라고 따져보려면 병자호란 때까지 올라가 봐야 된다. 촌수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300년 전이면 병자호란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죠? 병자호란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 살았던 어떤 권나무계라는 분의 자손들이 쭉 퍼져서 10대를 내려와서 20촌 관계가 됐어요. 병자호란이면 17세기 초입니다. 20촌이면 남이죠. 네. 저희 같은. 네. 예. 그게 강조하세요. 남인 거 다 알아요. 네. 어쨌든 의혹 제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더라도 근거를 갖고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대우조선해양은 그동안 여러 번 논란됐던 회사이기도 해서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도 있죠. 잡음이 어느 정부마다 끊이지 않고 나왔고요. 주로 이제 사장 연임 로비 같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가장 최근 바로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대우조선 사장 연임을 청와대 로비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자, 실제로 이제 대우조선 측에서 호화 전세기와 호화 요트를 빌려서 유럽까지 데려가서 뭐 외유를 시켜줬다. 바로 그게 이제 조선 송희영 당시 주필이었다고 자, 지금 국민의힘 김진태 의원이 당시에 폭로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관련된 좀 기사를 하나 또 보시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시 송영정 조선일보 주필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자, 대우조선해양 고위직 인사 로비를 했지만 청와대가 인사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그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저렇게 기사를 쓰고 있는데 자,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이 청와대 해명도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죠.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도 대우조선해양 인사에는 관여를 못한다. 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도 한번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말하지만 세금 들어간 기업이고 그동안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하면 당연히 감시 관리가 필요하겠지만 의혹 제기를 할 때는 그 근거가 확실한지 빈약하진 않은지 한번 더 따져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썰 주제 바로 보죠. 자, 마지막 두 번째 재료입니다. 보시죠. 당에서는 현직을 사퇴해야 공직. 되고 난 뒤 답변. 그건 시장이 되고 난 뒤에 사퇴를 결정하는 거니까. 홍준표 의원의 착각. 자, 뉴스설기 단골이시죠. 홍준표 전 의원. 어제 대구시장 출마 선언할 때 모습인 것 같은데 근데 뭘 착각했다는 걸까요? 네, 보신 것처럼 이제 기자가 의원직 사퇴 언제 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시장이 된 뒤에 사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 출마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전, 그러니까 이번에는 5월 2일 전까지는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잘못 들었거나 또는 뭐 착각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나왔고 또 의문도 나왔고 또 다른 기자가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홍준표 의원이 같은 대답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시장 되면 내가 다시 답변한다. 아직 시장도 안 됐는데 무슨 국회의원 사퇴하라. 그건 난센스죠. 수성 국민들에 대한 얘기도 아니죠. 시장도 안 됐는데 사퇴부터 하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죠. 제가 앞서 저도 좀 착각을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당연히 사퇴하신 줄 알고 전 의원이라고 했는데 아직 현직이십니다. 자, 듣고 보니까 홍 의원 그동안 선거 출마를 몇 번 했는데 착각한 건지 아니면 최대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건지 저도 좀 착각이 들어요. 그건 헷갈리셨죠? 네. 자, 오늘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의원도 자신의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아, 일문일답하면서 얘기했던 시장이 되면 국회의원 사퇴하겠다고 한 말은 대선과 착각해서 한 말이다. 실제로 대선에서는 의원직을 유지하고 출마할 수 있습니다. 자, 본선 후보가 되면 사퇴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정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저게 두 번째 핵심입니다. 두 번째 줄이 무슨 의미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이번 달 안에 각 자치단체장 후보를 결정할 겁니다. 자, 그런데 공직선거법상 이번 달 안에 4월 30일 안에 의원직을 사퇴하게 되면 6월 1일 지방선거랑 같이 그 지역구의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공직자 사퇴 시한이 아까 5월 2일이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5월 1일이나 2일로 넘어가서 사퇴를 하게 되면 6월 달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고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이틀 차이로 1년 동안 그 지역구가 비어있을 가능성도 생긴다는 거고 홍준표 의원은 바로 이런 부분을 염두한 거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러냐? 비슷한 사례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현직 경남지사로서 있다가 결국에는 사퇴를 안 하고 있다가 사퇴 시한 마지막 3분 전에 사퇴를 했었죠. 그래서 그 통보가 다음 날로 넘어가면서 결국 경남지사 보궐선거는 대선과 같이 치러지지 못했습니다. 꼼수 사퇴했다 이런 논란이 당시에 많았었던 거죠. 물론 이제 본인은 혈세, 보궐선거로 인한 혈세를 낭비되는 거를 막겠다 뭐 그런 이유였는데 그러자 이제 다른 당에서는 혈세를 낭비하는 걸 막으려면 왜 나왔느냐 이런 또 반론이 있었죠. 저 당시에 꼼수 사퇴였다는 기사 저도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공천 룰을 시작으로 홍준표 의원에 대한 뉴스 썰기 재료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또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죠. 이성대 뉴스 썰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So many times I let you down. So many times I made you cry. Never meant to be that way. I only want to say yeah. For so many times I let you down. So many times I made you cry.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4월 1일 만우절입니다. 가벼운 거짓말로 장난은 치는
날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치는 엄청난 거짓말하는 사기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만우절을 맞이해서 사기 예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 넘게 사기꾼을 잡아온 임채원 서울 동부지검 검사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사기꾼만 33년 잡아온 사기꾼 전문 검사라고 들었습니다. 아, 예. 네. 그런데 검사님, 본인도 사기를 당하신 적이 있다면서요? 아, 예, 그렇습니다.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아, 예.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네. 한 10년 좀 전에 제가 당한 거거든요.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인데 이제 끝났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네네. 제가 1997년도 알게 된 선배인데요. 한 10년 이상 아주 친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내가 부장검사 때 자기가 신용카드를 썼는데 이번 달에 못 막으면 신용불량자가들이 막아달라 그래서 2회에 걸쳐서 한 690만 원 막아줬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돈을 안 갚아요. 그래서 세월이 또 흘러서 전화를 했더니 자기가 좀 힘들게 됐다 그러면서 좀 참아달라 그래서 참다가 그 이후에 좀 형편이 펴질 것 같아서 연락을 했더니 이제 자기가 갚을 수 있다고 그 계좌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네네. 그 계좌번호를 가르쳐 줬는데 아직도 한 푼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얻은 교훈이 두 가지. 첫 번째, 그냥 받을 생각 없이 그냥 경적음으로 그냥 이렇게 드리는 거하고, 그다음에 집에 가서 상의해보겠다 그러면서 거절하는 그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아는 분이 문자가 왔습니다. 자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런 지혜를 몰라서 후배한테 처음에 1,500만 원 빌려줬다가 계속 늘어나는 게 15억이 됐답니다. 15억이요? 예, 예. 그래서 결국 고소해서 후배를 구속을 시키고 아직까지 한 푼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주위에 보니까 저 같은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검사님, 지금은 뭐 웃으면서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도 혹시 아내분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 이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만우절이라서 이런 사기 예방법을 짚어보고 있는데 만우절 같은 날 사기 행각이 더 많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특별히 통계가 나온 게 없어서 근데 뭐 만우절의 거짓말은 뭐 화이트 라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해가 없는 거니까 특별히 뭐 관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검사님도 당하실 만큼 사기 수법이 좀 뭐랄까요? 좀 이 사례는 좀 다르겠지만 요즘에 수법이 더 교묘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기꾼들을 보셨을 테니 그 특징들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30여 년간 하면서 한 13개 정도를 제가 뽑아서 책에 써놨는데 네. 아주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너무 미안할 정도로 잘해줍니다. 왜냐하면 감동을 시켜서 무장 해제시킨 다음에 이제 돈을 가져가야 되니까. 네. 그 다음에 목적이 달성되면 연락이 안 됩니다. 그걸 목태라고 하는데요. 네. 그 다음에 장밋빛 미래. 그러니까 사기꾼이 하는 말대로 안 하면 내가 굉장히 손해 볼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서 이제 뭐 투자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증거를 절대로 남기지 않습니다. 한 2달 전에 제가 아는 분이 평소에 이제 알던 분이 2억을 빌려달라고 하길래 네. 그 돈을 빌려주면서 이제 차용증을 써달라고 그러면서 차용증 써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달라 이렇게 했더니 이 사기치는 사람이 아니 개인정보를 왜 거기다 쓰느냐. 근데 휴대폰 번호로 충분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그냥 그 사람 이름하고 주소하고 뭐 휴대폰 번호 이렇게 다 이제 쓴 그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약속한 날짜에 돈을 안 주길래 그제서야 이 사람이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려고 봤더니 이름도 가명이고요. 다 가짜예요? 예, 예. 휴대폰 번호는 휴대폰은 대포폰이고 주소도 다 허위로 다 쓴 거고 그래서 고소를 못 할 수가 없다고 한탄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특징 하나가 이제 그 병풍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름을 줬는데요.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신분이 확실한 사람, 뭐 공무원이라든지 사기칠 때 그래서 그리고 또 화려한 인맥 자랑을 하면서 굉장히 자기 위세를 현혹하는군요. 예, 그렇게 현혹을 합니다. 그리고 특징 하나가 또 고소하기 애매한 금액, 소액을 사기를 칩니다. 왜냐하면 고소해서 고소장 쓰는 것부터 조사받고 하려면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적으면 그냥 포기하고 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허위 소문을 또 퍼뜨립니다. 이거 다 중요한 건데 많은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왜냐하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막 소문을 냅니다. 벌써 자기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이나 검사하고 친하대요. 어차피 무혐의가 난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무혐의가 납니다. 근데 피해자는 절망을 하죠. 그게 뭐 지가 로비해서 무혐의 난 게 아니고 원래 사기 사건이 기소되는 그 퍼센테이지가 20%가 좀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10건이 고소장이 들어오면 2건 정도만 혐의가 밝혀지거든요.
처음부터 무혐의라든지 아니면은 증거가 부족해서 근데 마치 지가 힘쓴 것이냐 그 소리를 듣는 피해자는 절망에 빠지고 더군다나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또 몇 사람들이 있는 경우는 앞에서 성공할 경우는 자기가 고소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앞에서 벌써 이게 뭐 그 힘을 써서 무혐의가 됐으니 이건 안 된다 싶어서 포기하는 경우 많거든요. 사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소액 사기를 당하신 분들 요즘 사실 뭐 당근이라든지 예, 예. 이런 거래들이 늘어나면서 소액 사기를 받으신 분들이 피해자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예. 그런데 보통 이제 그럴 때 신고를 하잖아요, 경찰에. 그럼 많은 분들이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냥 민사소송으로 가든지 민사로 해결하시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되고 그렇죠. 소송을 들어가도 본인 말씀하신 것처럼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싶어요. 예,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예방법만 좀 믿고 그걸 따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특히 뭐 당근 마켓이나 이런 데 그 이제 어떤 네. 그런 데는 미리 이제 그 직거래라 그러죠. 네. 요새 특히 또 인터넷 뭡니까 그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대면 거래가 잘 안 되는데 그런 경우는 그 자체 사이트에서 만든 그 안전 결제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글로 통해서 해야 되는데 많은 사기꾼들이 돈을 먼저 보내면 물품을 보낸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돈을 먼저 보내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가끔 물건이 오더라도 뭘 다른 걸 시켰는데 벽돌이 들어갈 거나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경우도 그것도 한번 있거든요. 뉴스 한번 난 적이 있죠. 네, 진짜 사실 전 당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당하면 정말 억울할 것 억울하죠. 같은데 예. 이미 일이 벌어진 입장에서 그렇죠. 예. 뭐 해결할 수도 있는 방법이 예. 많지도 않고 뾰족한 수가 없이 정말 답답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게 최선이겠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누가 사실 사기를 당하고 싶어 당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저희가 그래도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 같은 것들이 있을 예, 것 예, 같아요. 예. 그걸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러면. 첫 번째 이제 그 거래 상대방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확인하라. 그러니까 이게 상식에 어긋나는 말인지 아니면 이게 합리적인 의심을 하라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요. 확인하는 거는 이제 그 상대방이 하는 말 자체 안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 요새 주로 이제 많이 하는 게 우리가 뭐 부동산을 산다든지 아니면은 뭐 전세를 들어갈 경우에 네. 공인중개사가 그 떼오는 그 뭡니까 등기부 등본 네. 그것만 이렇게 확인하고 하는데 사실은 몇 년 전에 인천에서 터진 사건이 공인중개사가 등기부 등본을 위조를 해가지고 그걸 중개인이요? 예,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돈을 받았죠. 전세 그걸 받아가지고 47명이 24억 원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아니 국가에서 인정해준 공인중개사도 사기를 치는데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일이 네. 그럼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 등본을 떼봐야 되느냐? 네. 그게 아니고 스마트폰이 이제 만능이죠. 여기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인터넷 등기소라고 딱 치면 거기에 700원만 인증서만 있으면 700원 주면은 열람이 되고 1,000원 주면은 출력이 되거든요. 그러면 소유 관계가 확실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럼 사람들이 그걸 부동산 중개인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은 안 그런데 그러니까 불순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스마트폰 바로 그냥 우리가 확인이 되니까 이걸로 인터넷 등기소 대법원에서 만든 사이트에 들어가서 등기부를 열람하면 그건 안심하고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 또 큰 돈이다 보니까 그렇죠. 인터넷 열람을 통해서 한 번 더 체크하는 그렇죠, 자세가 그렇죠. 필요하다.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해보면 사기 중에 종류가 좀 있잖아요. 또 예. 보이스피싱이 사실 가장 흔한 사기 수법인 것 같은데 최근 또 보이스피싱 범죄의 또 징후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추가적으로 알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사기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유튜브 들어가서 굉장히 실제 사례를 분석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찾아보니까 공통적인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꼭 혼자 있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고립시켜 최면 걸기. 왜냐하면은 이제 그 범인이 뭐라고 얘기했을 때 긴가민가 했을 때 옆에 누가 있으면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면이 안 걸리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전화를 끊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전화를 못 끊게 합니다. 일례로 몇 년 전에 그 순창에서 그 취업 준비생이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극단적인 선택한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도 보면은 보조 배터리를 준비해서 서울까지 오도록 시켰습니다. 그래서 11시간 동안 휴대폰을 들고서 서울까지 와서 결국 휴대폰이 어떻게 그냥 저절로 어떻게 끊어지는 바람에 이 범인이 이 피해자한테 전화를 끊으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구속한다는 그 말에 너무 부담을 느껴서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든요. 그런 끔찍한 그런 일이 있었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전화를 끊거나 보통 이제 보이스피싱이 이런 공공기관에서 뭐 경찰인데 예, 예. 검사인데 뭐 이렇게 판사인데 이렇게 전화가 오잖아요. 예.
개인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전화로 이제 물어보는 경우는 있죠. 뭐 전화로 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는데 네. 그건 간단하게. 근데 거기는 뭐 20분, 30분 이렇게 오래 저걸 붙들고 있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은 직접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니까. 아. 그리고 어떤 경우는 검사가 뭐 직접 전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검사가 직접 전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네, 거의 수사관이 뭐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오는 거 그냥 다 거짓말이라 보면 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가끔 이제 수사관이 그래. 아니 진짜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네. 자꾸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해서 그런 잘 경우도 전에보다 좀 어렵다고.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사기를 당한 후에 이제 사후 조치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뭐 증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여러 가지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게 사기다 이렇게 생각되면은 그 상황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사기꾼이 협조는 잘 안 해주겠지만 일단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첫 번째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받을 가능성이 없는 돈은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실제 제가 한 몇 년 전에 처리한 사건인데 어떤 분이 이제 한 10억 원을 이제 빌려줬습니다. 사기꾼한테. 그래서 계속 오늘 준다 내일 준다 계속 미루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다가 11년째 가서 이제 고소하려고 봤더니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아이고 나는 왜 인생을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지 한탄하고 있는데 이 사기꾼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 시행 사업은 진짜야. 4억 원을 빌려주면 전에 10억 원까지 합쳐서 준다. 며칠 고민하다가 또 빌려줬습니다. 결국 안 갚았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했더니 결국 경찰에서 조사해서 송치가 됐는데 수사가 좀 미진해서 고소인과 이 사기범을 불러서 대질 조사를 하는데 사기범이 뭐라 그러냐면 검사님 저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의 돈 14억을 떼먹은 사람이 뭐가 억울합니까? 그래서 도주 우려도 있고 그래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더니 도주했습니다. 그런 상황. 그런 황당한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신속히 사기임이 확실하면 신속히 고소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친고죄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형제지간에 뭐 사기를 쳤다든지 횡령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안때로부터 범인을 안때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도가해버리면 고소를 못합니다. 또 친인척의 6개월밖에 안 돼요? 친족 상도례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어떤 연예인이 연예 활동을 해서 번 돈을 형이 관리하면서 다 횡령했다 그래가지고 뭐 분쟁이 났었는데 그게 만약에 개인 자격으로 관리를 했다면 형제지간이니까 횡령 사실을 안때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만약에 법인 이름으로 해서 관리했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죠. 이렇게 일상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친인척 간의 그런 범죄가 어떤 그 고소 기간이 제한받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증거를 어떻게 좀 남겨야 이게 좀 쓸모가 있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언급을 해주시죠. 증거를 이제 보면은 가끔씩 보면은 어떤 계약서 같은 게 중요한 사건 해결에 중요한 결정적인 단서인데 그거를 전부 다 컴퓨터로 출력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수사를 하면서 그 사기범한테 물었습니다. 이 계약서대로라면 사기가 맞네요. 이렇게 했더니 자기가 쓴 게 없대요. 이런 계약서 쓴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보니까 그 사람 필적이 없습니다. 그 도장도 뭐 이렇게 그 법인 대표에서 직인만 찍혀 있지. 그래서 그냥 벽에 부딪혔거든요. 이럴 경우는 이제 중요 부분은 자피를 남도록. 그리고 도장도 좋지만 무인을 찍으면 필적 감정이나 무인 감정. 어떻게든 문서화해서 그 사람의 흔적을 좀 많이 남겨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임채원 서울 동부지검 부장검사 모시고 사기 예방법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썰전라이브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정치부 회의가 이어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